9살 인생, 편지 심부름.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다. 숲을 가로질러 집으로 가려면 철조망을 2번 넘어야 했다. 들어갈 때 1번, 나올 때 1번이다. 그 거대한 숲을 한 바퀴 빙 둘러 철조망이 쳐 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 철조망을 볼 때마다 국어책에 나오는 못된 거인을 떠올렸다. 거인이 담장을 쌓아 아이들을 못 들어오게 하자 그 정원엔 봄이 찾아오지 않았다던가. 숲 임자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 철책을 쌓았겠지만 안타깝게도 철조망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다. 개구멍 투성이었으니 말이다. 그래서 아이들은 산지기한테 들키지만 않으면 언제든지 숲에 들어가 놀 수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 숲에는 봄과 여름이 어김없이 찾아왔던 것이다. 그날 내가 막 철조망 개구멍으로 기어 들어가려는 순간 누군가가 내 어깨를 턱 걸머 잡았다. 이크, 산지기로구나.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내 어깨를 붙잡은 것은 얼굴이 창백한 청년이었다. 나는 산지기가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을 리 없다 판단하고 일단 마음을 놓았다. 물론 기종이처럼 산지기가 입에서 불을 뿜는 도깨비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산지기는 우락부락한 얼굴을 하고 있어야 어울릴 테니 말이다. 예, 심부름 좀 해다오. 청년은 수줍게 말했다. 심부름값으로 20원 주마. 자, 여기 10원이 있다. 나머지 10원을 심부름을 마치고 오면 줄게. 그때 10원이면 건빵 한 봉지 값이었다. 어머니는 내게 1원짜리 동전 한 입 주지 않았고 그래서 나는 군것질이라곤 해본 적이 없었다. 나는 이게 웬 떡이냐 싶어 즉각 응낙했다. 저기 밑에 파란 대문집 보이지? 그 집에 가서 초인종을 눌러. 그리고 피아노 학원 선생님을 만나러 왔다고 해라. 그러면 예쁜 누나가 나올 거다. 그 누나한테 이 편지를 좀 전해줘. 그 누나가 아닌 사람한테는 절대 편지를 주면 안 돼. 편지를 가져왔다는 말조차 하지 말고. 그 정도 심부름에 건빵 2봉지라니. 나는 청년이 준 편지를 들고 쪼르르 파란 대문집으로 달려갔다. 초인종을 눌렀다. 집안에서 뚱뚱한 아주머니가 나타났다. 누구니? 피아노 선생님을 만나러 왔어요. 왜? 나는 할 말이 없었다. 편지를 전해주러 왔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다. 내가 머뭇거리자 뚱뚱한 아주머니가 물었다. 너도 피아노 학원에 다니니? 네. 수치스럽게도 나는 거짓말을 했다. 그럼 이리 들어와. 그 집은 특이하게도 앞들은 전혀 없는데 뒷뜰이 엄청나게 넓었다. 그래서 밖에서는 초라해 보였지만 막상 안에 들어가 뒷뜰로 돌아가자 매우 잘 가꾼 부잣집임을 알 수 있었다. 뒷뜰 하단에는 장미 덤불이 있었고 단풍나무도 몇 그루 심어져 있었다. 올록볼록한 정원석 사이로는 작은 연못도 있었다. 나는 이런 정원은 처음 보았으므로 눈이 휘둥그레졌다. 화려한 정원에서 서 있자니 나는 문득 내 구멍난 운동화가 부끄러워졌다. 피아노 선생님은 바로 작은 연못 곁에 의자에 앉아 있었다. 윤희야, 꼬마 손님이 왔다. 뚱뚱한 아주머니는 나를 예쁜 누나한테 데려다 주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머뭇머뭇 다가갔다. 넌 누구니? 읽던 책에서 눈을 떼고 예쁜 누나가 말을 건넸다. 순정 만화의 주인공처럼 얼굴이 하얗고 목이 길었다. 독특하게 눈꼬리가 올라간 눈매는 어린 내가 보기에도 무척 아름다웠다. 분홍색 티셔츠 위로 볼록하게 튀어나온 가슴은 뛰어들어 안기고 싶은 충동이 들 만큼 아주 폭신하게 느껴졌다. 나는 이 심부름이 갑자기 수치스럽게 느껴졌는데 그건 심부름 자체 때문이 아니라 심부름 싹으로 받기로 한 20원 때문이었다. 20원 때문에 이 예쁜 누나에게 왔다는 사실이 몹시 비참하게 생각되었던 것이다. 내게 할 말이 있니? 네, 피아노 선생님이세요? 그래, 무슨 일이지? 편지를 가져왔어요. 어떤 아저씨가 전해주랬어요. 나는 편지를 내밀었다. 그리고 곧바로 돌아섰다. 그때 여자가 나를 불러세웠다. 잠깐만. 여자는 나를 세워둔 채 한참 동안이나 편지를 꼼꼼히 읽더니 잠시 뒤 편지에서 눈을 떼었다. 좀 화가 난 표정이었다. 너 이 편지를 전해달라고 한 사람 잘 아니? 몰라요. 처음 본 아저씨예요. 그렇구나. 이 심부름 해주고 넌 얼마를 받기로 했지? 너무 노골적인 질문이어서 나는 얼굴이 새빨개졌다. 20원이요. 내가 100원 주마. 내 심부름도 해주겠니? 가서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
다시 한번 더러운 개수작하면 경찰에 알려 혼찌검을 내주겠다고 말이야. 아름다운 여자의 입에서 개수작 같은 거친 말이 나오는 게 놀라웠다. 한마디도 빠뜨려서는 안 돼. 자, 외워보렴. 다시 한번 더러운 개수작하면 경찰에 알려 혼찌검을 내주겠다. 넌 기억력이 아주 좋구나. 자, 여기 심부름싹 100원이 있다. 이제 가봐. 여자는 둥근 양철 탁자에 100원짜리 종이돈을 찰싹 소리나게 얹었다. 나는 그 돈을 받는 대신 여자를 쏘아보았다. 내 자존심은 엉망이 되어 있었다. 다시 책을 집어들던 여자가 나를 바라보았다. 왜 그러니? 그런 심부름은 할 수 없어요. 어째서? 저는 그 편지에 누나를 화나게 하는 말이 담겨 있는 줄 몰랐어요. 남의 편지를 뜯어볼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러니 누나를 화나게 한 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나는 모욕감 때문에 흥분해 서슴없이 누나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뭐라 불러야 할지 망설였지만 아줌마라고 부르기는 좀 어색했기 때문이었다. 누가 너더러 잘못했대? 저는 그 편지가 누나를 화나게 할 줄 몰랐기 때문에 심부름을 했어요. 하지만 누나가 전화라고 한 말은 그 아저씨를 화나게 할 거예요. 그러니 저는 누나의 심부름을 하지 않겠어요. 그건 물론 네 자유야. 싫다면 관두렴. 다시는 이런 편지 심부름 따윈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겠어요. 좋아. 하지만 이 돈은 네가 가져도 좋아. 싫어요. 우리 아버지가 공돈은 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공돈은 아니야. 이런 심부름을 안겠다고 약속한 데 대한 보상이야. 스스로 다짐한 약속 때문에 돈을 받는 사람은 없어요. 그 말에 여자는 나를 놀랍다는 듯 바라보더니 빙긋 웃었다. 좋아. 그럼 우리 조금만 더 얘기를 나누자꾸나. 그건 괜찮겠지? 나는 응낙하고 자리에 앉았다. 너 아주 당돌한 아이로구나. 집은 어디니? 여자가 사뭇 부드럽게 말했으므로 내 마음도 이내 부드러워졌다. 산 꼭대기에 있어요. 산 꼭대기? 네, 한쪽 밑은 마을이고 다른 쪽 밑은 숲이에요. 저는 마을보다 숲을 더 좋아해요. 숲에는 철조망이 쳐 있는데 나는 우리 동네와 우리 집에 대해 한참 동안 더 설명해 주었다. 여자는 시종 부드럽게 웃으며 내 말을 들었다. 기종이 이야기를 듣고는 하얀 이빨을 드러내고 깔깔 소리내어 웃기도 했다. 예쁜 누나가 내 말에 열심히 귀 기울여 들어준다는 사실에 나는 매우 만족했다. 숲에 살지 않는 사람이 숲을 가지고 있는 게 불공평하다고? 얘 너는 생각하는 것이 아주 어른스럽구나. 지금 몇 살이지? 9살이요. 내 남동생은 중학생인데도 어린아이나 다름없어. 하지만 아이는 아이다워야 좋은 거야. 저는 제가 아이답지 않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럴 테지. 네가 마음에 들어. 앞으로도 놀러와 주겠니? 하지만 편지 심부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런 심부름 말고 그냥 놀러 오라는 거야. 네가 숲에 놀러 가듯이 우리 집에 놀러 오는 거야. 그리고 나한테 숲에 대한 얘기들을 들려줘. 숲에 대해서는 이미 다 얘기했어요. 그럼 네 동네 친구들 얘기도 좋아. 네 얘기는 아주 재미있으니까. 조그만 아이가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미있게 하니? 넌 이 다음에 크면 소설가 되렴. 소설가가 뭔데요? 이야기를 글로 쓰는 사람이야. 윤희 누나는 예쁘게 웃었다. 그 여자는 내 미래 직업을 가장 일찍 예견해준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때 나는 소설가라는 직업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내 꿈은 석수장이었다. 아버지의 채석장 아래 길가에는 돌을 깎는 집들이 있었다. 그곳 석수장이들은 거대하고 단단한 돌들을 깎아 아름다운 형상을 빚어내곤 하였다. 이 감탄스러운 작업을 나는 늘 동경해왔다. 그날 나는 윤희 누나와 매우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때문에 심부름을 마치면 받기로 했던 나머지 돈 10원은 깨끗이 포기해야만 했다. 내가 윤희 누나 집을 나와보니 얼굴이 창백한 청년은 이미 가버린 뒤였고 그가 서 있었던 자리에는 담배꽁초만 수북히 쌓여 있었다. 나는 얼마 뒤 그 청년이 우리 동네 골방 철학자였음을 알게 되었다.